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살면서 언젠가는 꼭 털어놓고 싶었던 저의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 저는 불혹을 넘긴 나이가 되었고 이 일들은 벌써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시골에서 나고 자랐고 저를 포함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서로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죠. 이야기에 앞서 제게는 하나뿐인 1년 터울의 여동생 영희가 있었고 이 일은 저희 동생에게 관련된 기묘한 사건들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현재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여동생이 말해줬던 내용을 토대로 사연을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었을 당시 놀이터에서 잠시 놀고 오겠다던 동생이 감쪽같이 사라진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저도 어렸지만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동네를 이잡듯이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한참 동생을 찾아다니다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맞벌이를 하고 계시던 부모님은 동생을 찾기 위해 곧바로 뛰어나오셨죠. 그렇게 어두컴컴한 저녁이 돼서야 동네의 산 입구에 위치하는 무당집 근방에서 동생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여동생은 무당집 대문 앞에서 눈을 감은 채로 냄새를 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왔고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좋은 냄새가 나서 따라가 보니까 길을 잃었나 봐.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제게 말했던 대로 동생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좋은 향기가 났고 그 향기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무당집 앞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건 해가 지도록 그 무당집 앞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는 바가 없었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동생에게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한날은 제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트럭 소리에 놀라 핸들을 잘못 꺾은 적이 있었죠. 핸들을 갑자기 꺾는 바람에 저는 도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고 그 당시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도랑의 바닥은 훤히 드러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도랑에는 날카롭고 큰 바위들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 입술은 물론이고 얼굴과 팔, 다리, 맨살이 드러난 부분은 죄다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힘들게 숨만 쉬고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굴러떨어진 도랑 근처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저를 발견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여동생의 우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동생과 마을 어른 두 분이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절 찾았는지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온몸이 상처투성인데다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되었기에 동생에게 물어볼 경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다음날 동생에게 물어봤죠. 영희야, 너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동생의 말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도랑에 떨어진 채 누워있는 제 모습이 보였고 너무 겁이 나서 놀이터 근처에 있던 어른들과 저를 데리러 오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 우연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제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던 시점에 정말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고 저희 집으로 가는 길목에는 오래된 재래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 입구에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리고 시장 안에는 큰 덤프트럭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덤프트럭이 급히 멈춘 듯이 주차되어 있었고, 어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죠. 당시에는 재래시장 구석에서 생선 부속물을 버리는 일도 허다했고, 또 판매하지 못한 과일이나 야채 쓰레기를 모아두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덤프트럭이 과일 가게를 지나치다 수박이 깨진 줄로 알았지만, 사실 그건 사람의 사고 현장이었죠. 어떤 남자가 트럭 바퀴 쪽에 누워있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꼬마야, 얼른 집에 가야지. 애들은 이런 거 보면 큰일 나.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아저씨가 저를 보고 얼른 가라며 재촉하셨고, 저는 정신을 반쯤 놓은 상태로 힘들게 집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제 동생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트럭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제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체벌이 굉장히 심해 무섭기로 소문난 그런 선생님이었죠. 한날은 그 선생님이 동생의 친구에게 몹쓸 짓을 했고, 그 모습을 동생이 본 뒤로부터 사람이 안 보이는 창고로 가서 수돗물을 받아 기도를 했었답니다. 그 선생님이 잘못되길 바라면서 매일 기도를 했고, 결국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동생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린 나이에 동생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동생과 집에서 보물찾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저를 보고 장판 속을 살펴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매번 끼니를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았는데, 여동생이 말한 곳을 살펴보면 10,000원짜리 지폐가 수십 장이 나왔었습니다. 이 돈으로 과자도 사 먹고 오락실도 다니면서 돈을 쓰고 다녔고, 결국 시간이 지나 어머니께 들키고 말았었죠.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똑바로 말 안 해? 저는 있는 그대로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아주머니들에게 돈을 받고 사주를 봐줬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린애한테 복채까지 주고 이상한 걸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끼리 사찰을 방문했을 때도 동생이 그곳에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께 개인 가정사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아주머니도 동생이 하는 말이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동생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말이 나온다는 게 문제였죠. 그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경험하며 저와 동생은 성인이 되었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객지에 내려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 늘 불안감이 존재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원인이 됐던 건지 직장을 다니다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죠. 정상적인 판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고, 고민 끝에 저는 번개탄과 연탄 난로를 주문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결정하고 난 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본가에서 밥도 먹고 카페에서 여동생과 커피 한 잔을 하고 다시 객지로 내려왔었죠. 그리고 다음날 번개탄과 연탄 난로를 택배로 받게 되었고, 저는 숙소 옥상으로 올라가 마지막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오빠, 지금 뭐 해? 아니, 오빠랑 커피숍에 있을 때
오빠 얼굴에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 동생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동생은 어릴 때부터 곧 명이 다할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목구비가 뭉개지는 현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는데 마치 코를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치듯이 눈과 입이 일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었다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동생과 통화를 끝내고 옥상에서 내려와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은 가족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고 신빙성도 떨어지기에 저 혼자 감내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어떤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야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동생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단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일들을 괴들남님께 제보하고 나니 왠지 속이 후련하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사연은 지금부터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아직까지 남자를 만나지 못할 정도로 소름이 끼쳤던 일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미혼 여자입니다. 4년 전 그 당시 제가 35살이었으니까 현실적인 결혼 정년기는 조금 넘었다고 볼 수 있는 나이였죠. 그러다 보니 각종 소개팅이나 또는 맞선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만남이다 보니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되진 않았고 한두 번 연락만 하다 자연스레 헤어지는 일이 반복이 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고 술자리에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은지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약속 장소에는 친구만 있던 게 아니고 어떤 남자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친구의 회사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은지야, 인사드려. 우리 회사 팀장님이야. 그렇게 술자리에서 친구의 회사 상사를 만나게 됐고 그 계기로 인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름은 강승현,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은 39살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굉장히 동안인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도 괜찮은데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건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빠,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여태까지 결혼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대답했고 저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리고 사건은 남자친구와 장거리 여행을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지는 경북 영덕이었고 편도로만 4시간가량 걸리는 먼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컨디션이 유독 나빠 보이더라고요. 평소 남자친구 얼굴빛이 어두운 편인데다 늘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그 당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영양제를 챙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남자친구의 권유로 일정을 잡았던 건데 또 혼자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니 여행 전부터 걱정이 되곤 했었죠. 오빠,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휴게소에서 좀 쉬다 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숙소 도착해서 한숨 자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영덕 바다 근처에 위치하는 펜션에 도착했고 짐을 풀자마자 남자친구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혼자서 펜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가 바다 주변에서 한 여자를 목격하고 말았죠. 등대가 있는 방파제 부근에 어떤 젊은 여자가 바다를 보며 서 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낚시라도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저는 바다를 보며 셀카를 찍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었죠. 어디 갔다 온 거야? 근처 구경 좀 하다 왔어. 몸은 좀 어때?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최근 들어서 어깨가 뭉치고 너무 피곤해서 병원을 갔었거든. 근데 단순 근육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지냈는데 이게 한 달이 넘게 계속 아프더라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아프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올해 9수라 그런가? 저도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결혼할 때도 9수를 피하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 사진을 찍으러 등대 근처로 향했었죠. 그런데 어제 제가 봤던 그 여자가 또다시 등대 앞에서 바다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오빠, 저기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그냥 바다 구경하는 사람이겠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등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더니 바다 쪽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하필이면 둘 다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119 신고 말고는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소리를 듣고 방파제 근방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아저씨가 다가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봐요, 거기 그렇게 서 있다가 진짜 큰일 나요. 그제야 저희들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위를 살펴봤더니 글쎄 한두 걸음만 가면 바다에 빠질 정도로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아니, 아저씨, 좀 전에 사람이 빠졌다니까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아까부터 여기에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신고를 받고 온 구조대원들이 확인 결과 저희가 오해를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아니라고 하니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저희들은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겨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겨버렸죠. 뭐야 이거?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좀 전까지 멀쩡하던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고 남자친구는 보험회사를 불러 타이어 수리를 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들이 연달아 생기다 보니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저희들은 점심도 먹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이었죠. 그리고 요금소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남자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잠깐 휴게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넘은 시간인데다 점심도 건너뛰었던 탓인지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고요. 오빠,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출발하자. 그래, 그럼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어. 나 주유 좀 하고 올게. 그렇게 남자친구는 주유를 하려고 차에 올라타는데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잠깐만, 그냥 밥 먹고 해. 어차피 급한 것도 아니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차에서 내렸고 저희는 식당으로 향하는데 그때 주유소 근방에서 폭발음이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차 한 대가 급발진이 나서 주유소로 돌진을 했다는데
만약 남자친구가 주유를 하러 갔었다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 타이밍이었죠. 그걸 보고 나니 밥맛도 없어지고 여기서 더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은 무서운 기분에 곧장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니 남자친구 말대로 아홉수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다시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주라도 보려는 생각에 저 혼자 점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죠. 그건 남자친구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 즉 공방살이 끼었다는 말이었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깨에 죽은 여자가 올라타 있어 많이 힘들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 자세한 건 듣지 못했고 저는 집으로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사에 대해 물었었죠. 당연히 남자친구는 말하길 꺼려했지만 제가 집요할 정도로 물어보니 한참 고민 끝에 힘들게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남자친구는 결혼까지 약속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헤어졌고 그 여성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후로 만나는 여자마다 늘 이상한 일을 겪었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속사정을 듣고 나니 남자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 거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친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쎄 저와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는 다른 여성을 만났고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그 여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섬뜩한 일이었고 저도 남자친구를 계속 만났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또 하나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제가 등대에서 셀카를 찍고 나서 사진첩을 살펴봤는데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봤더니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림칙하고 제가 여행을 가서 겪었던 일들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뜻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앞으로 누굴 만나서 연애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사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가끔 그 친구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화이며 정말 충격적이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는 7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고 먹고 살기 위해 새벽마다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을 할 때였죠. 제가 박 씨를 처음 본 건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근처 공사 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그마저도 일이 없으면 강제로 집으로 가야 하는 일도 가끔 생기죠. 그래서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 표정을 보면 대부분 표정이 밝진 않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달랐죠. 얼굴에 여유가 넘치고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더군요. 그러다 일을 끝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작업 인부들끼리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박 씨 이야기가 나왔고 박 씨를 술자리에 부르게 됐죠. 아마 그때부터 박 씨와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박 씨도 사업 실패로 인해 일을 시작하게 된 점이었죠. 하지만 저는 혼자 사는 처지이고 박 씨는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나 있어서 하루 일당을 받으면 10,000원만 남기고 아내에게 송금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본받아야 될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박 씨와 친해지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죠. 늘 표정이 밝았던 박 씨가 그날따라 안색이 좋지 않더군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만 대답을 하고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 표정은 늘 어두웠고 불과 3개월 전과 지금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일을 하다 다른 생각을 했는지 앞을 보지 못하고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더 이상 인력사무소에 나오지 않았고 박 씨에 대한 기억이 점점 잊혀져 갈 때쯤 같이 일하는 인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건 박 씨가 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막을 듣고 나서 왜 말을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죠. 박 씨 가족은 울산에 거주해서 박 씨는 주말마다 찾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가족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통화도 되지 않았다고 했죠. 집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저녁이 돼서야 아이들과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표정이 정말 이상했다고 합니다. 뭔가에 홀려있는 표정이었다고 했죠. 말을 걸어도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고 일을 가는 것처럼 하고서 집으로 나온 뒤 외출하는 아내를 뒤쫓기 시작했죠. 아내가 원룸촌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박 씨도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결국 알아낸 것은 아내가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이었죠. 사주와 운세를 봐주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던데 나비 선녀라고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점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점집을 다녔는데 박 씨가 송금해준 돈은 물론 사채까지 받아서 점을 봤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그 이유 때문에 박 씨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주말이 돼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집을 나갔다고 말을 했다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사실 점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면 일이 더 안 풀린다며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쫓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서 다시 일을 하러 대구로 올라왔다고 했죠. 그때 상황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웠던 처지라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아이들 걱정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현장에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이 되었고 그 길로 곧장 울산으로 내려가게 된 거였죠. 박 씨는 아이들을 수소문하며 찾으러 다녔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힘겹게 잠이 들었는데 목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어 눈을 뜨니 눈앞에 아내가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밀치고 도대체 왜 그러냐며 울면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박 씨가 죽어야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했죠. 무당은 박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대구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맞혔다며 그때부터 무당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내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군요. 화가 나서 아내가 다니던 점집으로 찾아갔더니 이미 문을 닫고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했죠. 결국 박 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다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까지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군요. 박 씨 아내는 무당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걸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면서 그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성실하고 밝은 친구였는데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잘 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할 내용은 지금부터 9년 전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겪은 소름 돋는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언니와 함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엄마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는데 처음 엄마와 연락이 닿았던 건 제가 15살 때였었죠. 그 당시 엄마와 연락을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싫어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문에 엄마와 실제로 만난 적은 몇 번 없었고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별다른 제약 없이 만나고는 했었죠. 엄마는 이혼을 하신 후에 좋은 인연으로 새로 만나게 된 분을 저희 자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엄마의 친한 지인 정도로만 대했고 그분도 아버지라고 부르길 강요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와 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병원 치료보다 공기 좋은 시골 생활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강원도 정선으로 내려가 조그만 펜션을 운영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살고 있다 보니 자주 뵙지는 못하고 가끔 언니와 함께 엄마를 보러 가곤 했었는데 아마 그 시기쯤 제게 이상한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제 느낌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귀띔을 해주면 며칠 사이에 그 말이 맞았다면서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 또 제가 꾼 꿈으로 인해 친구네 이모가 암을 발견하게 되는 일도 있었죠. 저는 평소 그런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언니에게 털어놓았지만 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언니와 함께 엄마를 보러 내려갔었고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엄마도 저처럼 사람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보이길래 무당을 찾아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당은 엄마에게 신기가 있다면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제가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동네 무당이 엄마에게 사기를 치는 거라 생각이 들어 웬만하면 믿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펜션에서 시간을 보내다 그날 밤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엄마는 1층에 누워 잠이 들었고 언니는 복층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엄마랑 누워있던 펜션 1층이 아니라 펜션 아래쪽에 위치하는 계곡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 주변을 살폈더니 글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략 30대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여자였는데 이상할 만큼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저는 펜션에 방문한 엄마의 지인분이라 생각하고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여자는 한참 저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저는 뭐에 홀린 듯이 그 여자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었습니다. 민주야, 안 돼! 거기 서! 저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아니, 제가 계곡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무서우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리고 때마침 엄마가 어떻게 알고 저를 찾으러 오셨는지 그 부분도 너무 기이했습니다. 저는 펜션으로 들어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엄마도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엄마가 밥을 해주시고 저와 언니를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물어보니 제가 물놀이를 하러 갔다는 말을 듣고 급히 저를 찾으러 오셨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믿기 힘든 경험을 하고 나서 겨우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어제 듣지 못했던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언니와 저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이서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을 지 서방인 줄 아는 귀신이 가끔 보이더라고. 아마 민주 네가 봤던 그 여자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말을 믿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우면서 무섭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당시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와 함께 엄마의 펜션에 방문하기로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운전을 했었고 남자친구의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막상 도착했을 땐 아들처럼 싹싹하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계곡에서 물놀이도 할 겸 남자친구와 저는 물놀이 준비를 했고 당시에 조카네도 잠깐 내려와 있어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물놀이를 하러 갔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 길로 곧장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가 심해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깨어난 남자친구는 본인이 쓰러졌다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니, 아까 물놀이 하기 전에 어머님이 날 부르시더라고. 근데 어머님이 물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왜?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남자친구는 어른들과 함께 있기도 했고 또 처음 인사를 왔던 자리라 혼자 물 밖에 있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더니 그 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 엄마에게 들었던 무당의 말이 단순 거짓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엄마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엄마, 남자친구 일도 그렇고 차라리 내가 신내림을 받을까? 무슨 소리야. 신내림 받으면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너 남자친구 집에서 반대하면 어쩌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남자친구였고 혹시 제가 신내림을 받게 되면 남자친구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엄마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데다가 암까지 투병 중이신데 선뜻 하겠다고 하지 못하는 제가 불효녀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엄마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말도 없이 무당을 불러 신내림을 받으셨고 그 펜션은 지인 위주로만 운영이 되는 중이라 별다른 예약이 없을 때면 간이 신당으로 꾸며 손님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그 주 주말쯤에 언니와 엄마를 보러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때마침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민주야, 이번에 집에 내려올 때는 꼭 기차 타고 와. 알겠지?
기차 타면 한참 걸려, 엄마. 엄마는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와 언니는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별탈 없이 펜션에 도착했었고, 엄마에게 왜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고 했는지 물었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날 저녁 TV를 보고 있는데 도로에 낙석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도로는 저희가 펜션으로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만약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차를 가지고 왔었더라면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었죠. 이런 기묘한 일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 저는 미신을 일부 믿게 되었고, 단순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정확해서 요즘도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지내고 있네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일이었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민아, 방문 열어. 너 엄마한테 혼난다. 혼자 중얼거리던 아이는 그 소리를 멈추고는 문을 열더니 저를 보고 싱긋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김치가 먹고 싶어. 아이를 쳐다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이틀 전에 봤던 그 표정, 누군가 죽일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끈적거리는 이상한 것도 묻어 있었고요. 그 길로 학교로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고, 활동 수업을 하던 놀이터 구석진 곳에 그 인형을 곱게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는 예전 모습을 되찾았고, 아이는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때 그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때렸던 여자아이는 피부 이식을 했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흉터는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아이는 여전히 김치를 싫어하고 평범한 아이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정말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온 걸까요? 때는 6년 전, 짧은 연애를 하고 한창 결혼식 준비를 하던 때였죠. 저희 부부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아서 남들처럼 좋은 곳에서 결혼식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아직 못 갔죠. 그건 그렇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반대가 무척 심했어요. 이유는 하나뿐인데,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 부분을 안 좋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힘겹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나가서 살지 말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분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도 맞긴 맞지만 그날부터 지옥 아닌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나무라시고 혼을 내시더군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좀 더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다음날 문득 이상한 걸 보게 되었어요. 남편과 제 베개를 세탁하기 위해 베개 커버를 분리했는데, 그 안에서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씨로 새겨진 부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어서 보고 있는데, 며느라, 뭐하냐? 빨리 빨래감 가지고 오지 않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부적을 빼앗듯이 낚아채더니 알 거 없다. 하시며 방에서 나가셨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시어머니의 관계도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힘든 건 언제 아이 가질래? 하는 시어머니 말씀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에 들락날락거렸고 그런 탓인지 아이가 쉽게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남편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 편만 들어주던 남편이 어느새 시어머니 편을 들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퇴근 후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은 잦아졌고요. 여자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남자 뭔가 있다 라는 촉감이 들었고 시어머니께 친정에 잠시 다녀온다고 하고 남편 회사에 몰래 찾아가게 되었어요. 때마침 회사 앞에 동료 직원이 보이길래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늘 반차를 쓰고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점점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일요일 오전 9시에 교회를 간다며 외출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연애를 짧게 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저보고 무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일찍이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교회 같이 갈까? 안 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 남편이 냉정하게 말하길래 알았다고 하고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곧장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따라갔죠. 급히 택시를 잡고서는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보이는 검은색 소나타 차량 좀 따라가 주세요. 그렇게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닌 어느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곧장 그 집으로 들어갔죠. 20분 정도 흘렀을까? 그 집에서 웃으면서 나오길래 남편에게 소리쳤죠. 아, 여기가 교회야? 남편은 무척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그게 어머니가 시켰어. 시어머니는 민망하신지 급히 서둘러 가셨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갔던 곳은 무당집이었어요. 그런데 제 팔자가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남편까지 사고가 나고 무당이 말하는데 제가 등 뒤에 귀신을 달고 다닌다고 했다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제 베개에 부적을 놓아두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부적이 이혼을 하게끔 하는 부적이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도 소개해 주었다죠. 남편의 외박이 잦아진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고 드니 넌 잘못 없어. 잘못이라면 너 뒤에 붙어있는 귀신이 잘못이겠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했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왜 빨리 가지라고 하셨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선한 기운 때문에 저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달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걸 믿기도 그렇고 그냥 넘기자니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아버지 없이 혼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제가 결혼까지 해서 너무도 좋아하시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어요. 1년 후 결국 남편과 저는 아이가 생겼고 분가 후에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뭐에 씌인 것 같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남편이 용서가 안 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 무당 말대로 아이가 태어났으니 저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떨어져 나간 거겠죠?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귀신이 붙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11월 전주 호성동의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혼인신고만 올렸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꿋꿋이 열심히 보란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잘 살자 하여 3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작년 혼인신고를 올렸죠. 저도 취업에 성공하고 돈을 조금 모아서 드디어 전주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파트는 8층의 남향이며 15평.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이내입니다. 전형적인 아파트촌이라고 볼 수 있죠. 아파트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가까웠고요. 거실과 작은 방, 화장실과 작은 부엌, 그리고 베란다까지 원룸에 비해 둘이 생활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살짝 낮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던 사람이라는 게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았으니 문제점이나 뭐 수리할 것이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아무튼 바쁘게 이사를 준비하고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어요.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습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처음 일주일간은 전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창고 청소를 하거나 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거기다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나 아내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은 전부 흡연을 하기도 하고 특히 아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편이라 어쨌든 초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아내 친구들이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하길래 아내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주며 얘기 좀 하다가 자 라고 아내는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죠. 사단은 새벽이 지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3시에서 4시쯤 사이로 기억합니다. 친구들 셋이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진아, 수진아. 아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얼른 나가보았더니 글쎄 친구들 표정이 좋지 않았고 집에 가봐야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지?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넷 중 셋은 비슷한 류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었냐 하면 친구 한 명은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길래 밑을 보았더니 글쎄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입니다. 다른 친구는 밖에서 누가 문을 급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꿈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다들 자고 있는데 자신만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들려고 할 때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베란다를 보니 누군가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했죠. 확실히 꿈 내용이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제가 들어도
재수가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집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서로 말하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일단 아내의 친구들에게 잠자리가 불편하니 꿈을 잘못 꾼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새벽 4시이고 하니까 정 불편하면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고 하나하나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하다가 아침밥을 먹고 다시 이야기 좀 하니 7시가 넘더군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아내의 친구분들을 다 데려다 주고 나서야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아내는 저에게 이 집 뭐가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무서운 것을 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뭐가 있긴 뭐가 있겠어.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볼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 친구들이 꿨던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죠.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일 테니까. 아무 꿈도 안 꿨어. 잘만 잤네. 하면서도 속으로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주말 청소를 하던 도중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 장, 창고 보일러실의 뒷면에서 한 장, 2장의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바로 들키고 말았죠. 아내와 저는 꺼림칙한 느낌을 느끼며 부적을 뗐고 혹시나 하여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내와 저는 작은 방에서 잘 때에도 그 꿈을 꾸게 되었어요. 대체로 아내와 제가 꾼 꿈의 내용은 무언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거나 문 밖을 누가 자꾸 두드린다는 것이었죠.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집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부적을 발견했다고 하고 떼어버렸다고만 말했습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집주인은 부적을 떼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별다른 일은 없다고 대답을 했고 이게 뭐 무슨 부적이냐 하고 묻자 집주인이 쉽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순간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집 계약 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통화 내용 다 녹음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가서 얘기해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날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집주인이 양손에 가득 먹을거리를 사들고 찾아와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집주인이 살기 전 여기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고 사고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 베란다에 달린 안테나를 손보다가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베란다 밖으로 넘어가서 추락사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집이 비었고 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서 무당을 찾게 되었고 무당이 부적을 붙여놓고 2년만 살면 된다. 2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다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 부부가 와서 살게 된 것이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애초에 알았다면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사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부적을 붙이고 원하면 굿이든 뭐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내키질 않더군요.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집을 알아보실 때 베란다나 보일러 창고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부적이 붙여 있을지도 모르니까.